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게 저는 이제 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결국 경착륙, 즉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버텨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이제 대응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연준에서 이제 어쨌건 지난해 말까지는 뭐 상황을 다 우리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올해 들어서 뭐 얘기하면서 좀 신뢰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지금 뭐 빅스텝 0.5% 그다음에 뭐 0.5% 세 번 뭐 혹은 0.75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러저러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시장의 일부 분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니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연준에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연준을 믿고 우리가 스탠스를 받치하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지금 뭐 시장을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연준이 뭐 지금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늦었다 이미.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의 대응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마무리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뭐 뷰는 있지만 뭐 대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보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래 갈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의 봉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요번에 이제 5월 9일 날 전승절이죠. 러시아의 전승절인데 뭐 그때 지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그 제재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루블화가 한 150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한 60불대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루블화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석유 결제를 루블화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먹힌 게 아닌가. 그렇단 얘기는 뭐냐면 그 가스나 아니면 석유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현재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러시아는 이제 장기간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보면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뭐 전시 물자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무기를 거의 대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갚아야겠지만 둘 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겨울이 또 오게 되는데, 요번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그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좀 시범 케이스로 가스 가격을 좀 올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에서 많이 나는 뭐 식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원자재 이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전쟁을 끝낸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제재는 지속되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러시아는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친환경 쪽이거든요. 친환경 쪽인데, 친환경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게 되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석유 제품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국가들이 이제 중동이라든가 이제 러시아 쪽이 되게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 석유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싸게 팔았을 때는 나중에 뭐 한 10년이 되건 아니면 뭐 20년 정도가 됐을 때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갔을 경우는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동 같은 경우도 지금 오펙에서 지속적으로 증산을 해달라고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증산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나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친환경으로 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전쟁을 오래 할 수 있는 상황도 지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유를 해야 된다. 예,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러시아 입장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끝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전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이고요. 공급단의 위치에서 본다면 두 번째 그 공급단의 위치가 이 중국의 봉쇄인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 연준 의장인 파월이 중국의 봉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입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1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요번에 이제 상하이 봉쇄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40조에서 이제 80억 달러 요 정도가 앞으로도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닝 이제 쇼크가 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얼마 전에 그 오늘 같은 경우도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내년으로 미룬다라고 그렇죠. 중국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봉쇄가 바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병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항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 물백신을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 상황에 그 빗대어 본다면 거의 한 4천만 정도가 하루에도 이제 걸릴 수 있고, 그리고 한 3억 명 이상 감염될 수 있으며, 그리고 한 1,000만 명 이상까지도 이제 사망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그 GDP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체제의 안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전인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진핑이 3연임을 하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도 지금 봉쇄를 풀기는 힘들다. 근데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막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그렇죠.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봉쇄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좀 힘들 수 있다. 풀어지는 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영국에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물가 상승률 CPI는 한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 거는 이 공급단의 위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뷰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빅스텝을 이제 통해 가지고 물가를 이제 잡는 것인데, 그 물가를 잡는 게 지금 현재는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뭐 그렇게까지 강하지가 않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인플레가 일어나지가 않는데, 지금 뭐 그 공급단이나 아니면은 뭐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가격이 죄다 오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에 돈이 많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부동산에다가 아주 큰 타격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연준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연준에서도 지금 이제 50bp를 올리고 나서 지금 한 3번 정도를 올린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연말까지 만약에 CPI가 이제 10% 이상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반드시 좀 그 단기간에 끝나고 그 물가의 정점을 찍고선 바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주식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좀 앞으로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게 저는 이제 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얼마 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축을 얼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대로 좀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거를 지금 전제로 하시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 그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잡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냐인데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빅스텝을 간 다음에도 연착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3% 이상 올리고 뭐
경기가 이제 경착륙으로 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94년서부터 98년까지 그때만 그 경착륙으로 가지 않고 연착륙으로 끝났는데 그때는 오히려 약간 디플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그 물가가 아주 급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3% 이상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경착륙으로 갈 확률이 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결국 경착륙 즉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러나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리밸런싱이라든가 말뚝박기라든가 지금 1등주에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 해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질 때도 지금 현재 만약에 70대 30 정도로 주식과 이제 달러 비율을 갖고 있다면 떨어지는 게 이제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전제로 깔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질 것이다. 근데 또 일부 시각처럼 9일에 전승절에 러시아가 휴전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은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다 모든 게 또 좋아지는 걸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뭐 진짜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10%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 계속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다가 그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법안을 이제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를 했는데 그때 한 17% 정도가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엑소모빌이 1등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양방향을 놓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말뚝박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두 구간이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한다. 그래서 뭔가 좀 계기가 되는 사건 자체가 한 번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전제로 보셨던 게 이제 중국 봉쇄가 길어질 경우. 근데 지금 뭐 진짜 아시안 게임이니 뭐니 다 연기하고 하는 거 보면은 오래 끌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하나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전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준율 인하라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위안화와 달러와의 금리 격차가 오히려 역전이 되거나 하면은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게 신흥국에서 자금이 확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외국 투자 자금들이. 그렇게 되면 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중국도 그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또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봉쇄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봉쇄를 그래서 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GDP의 이제 방식을 보면 GDP는 이제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그 다음에 정부 지출 플러스 이제 순수출이잖아요. 수출 마이너스 그 수입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소비는 안 일어나고 있죠. 지금 현재 다 이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투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 그러니까 소비하고 투자는 둘 다 민간 부분이에요.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수출도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순수출 같은 경우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GDP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택하는 방식은 지금 봉쇄를 못 풀고 있으니까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정부 지출이거든요. 정부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GDP 자체를 늘리고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민간업자들이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준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돈을 풀어야지 그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금리가 중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양적 완화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가려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게 달러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인데다가 금리도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떼일 염려도 없으니까 미국 국채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국채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우 미국 국채를 사면 좀 어떠냐,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국채가 올라가는데, 근데 그거는 좀 힘든 게 지금 6월 1일서부터 그 양적 축소를 하면서 그렇죠. 600억 달러에서 이제 한 9월 달에는 10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그 시중에 풀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국채도 같이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학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가도 떨어지고 국채도 떨어지면서 상품 가격만 올라가는데,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황의 거의 전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봉쇄 때문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민심도 많이 잃은 상태에서 지금 외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 자본들의 돈을 이제 많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런 식으로 빚을 굉장히 많이 지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약간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기업 부채 비율이 이제 한 300%에 달하는데, IMF 때 우리나라가 300%였거든요. 근데 그 부채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는 미국이 중국과 이제 무역 전쟁을 하면서 BIS나 뭐 이런 그 결제 은행을 통해서 좀 더 그 BIS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해서 중국을 좀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은 현재는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바로 중국의 봉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리기는 좀 더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100% 확실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길한 징조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어떤 시그널 아니냐,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듯이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일단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황이 오면 공황이 오는 대로 이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금 비율이 이렇게 30%, 그러니까 70%가 현금 비율이고 한 주식이 30%인 상황인데, 그거는 그때 마이너스 3%가 터졌을 때 그때 90% 정도를 팔고 현금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보고 이제 시장이 적절히 대응을 하게 되면 공황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런 시그널 자체를 다 무시를 하고 나는 이제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50% 정도 빠졌을 때 그 저점에 팔고 뭐 자산이 이제 반토막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사고 팔지는 않고 그 현재 이 앞으로 공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버텨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이제 대응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년에 정말 그 열풍이었던 메타버스, 뭐 이런 요새 미국 시장 보면 기술주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네. 메타버스도 우리 김정섭 조조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트렌드, 그러니까 빅 트렌드로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지금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유니티가 됐든 로블록스가 됐든 지금 뭐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막 이런 것 같던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 빅테크,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20%까지는 안 빠졌고요. 한 15% 이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 주식인 로블록스나 유니티나 이런 주식들은 뭐 얼마 전까지 한 50%, 60%까지 빠지다가 최근에는 한 70~80%까지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이제 금리가 좀 낮은 금리고, 그리고 이런 그 시장 상황이 좋다면 그럴 때는 이제 투자를 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들을 저는 이제 최소한의 금액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총 자산의 한 1%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10% 투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닝 쇼크가 났다 그랬을 때 한 1%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다시 내가 산 가격에서 다시 10%가 빠졌다 그랬을 때는 또 한 1% 정도 들어가면서 그 저점을 이제 잡아가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또 팔고. 그러니까 그 무조건 이게 자기가 어떤 상황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 주식을 뭐 끝까지 들고 간다, 아니면은 여기다 더 물타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 아무리 그런 상황이 이런 로블록스나 아니면 이런 유니티나 이런 그 메타버스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지금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별로 이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좀 그런 식으로 좀 투자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소액으로 지금 저점을 잡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다시 우리 테마 붐이 불듯이 그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도 이제 많이 폭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어떤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고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로블록스라든가 유니티 가지신 분들 워낙 많이 있으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물론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한 어떤 빅 트렌드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그렇죠. 예, 지금 뭐 메타버스에 관련된 주식들을 지금 현재는 이제 좀 단타로 좀 사고 팔고는 있지만 뭐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 자체가 굉장히 빅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방향이 첫 번째는 이제 문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진,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경우는 SNS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 해가지고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다가 앞으로는 이제 이 VR이나 AR 쪽으로 이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지금 뭐 오큘러스 퀘스트 2라든가 뭐 메타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인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그 나가는 투자는 그런 메타버스,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창 그 우리가 이제 유행했던 게 NFT라든가 아니면 그런 가상 공간에서 이제 뭐 회사나 아니면 모임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쪽은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은 분명히 이 문자서부터 시작해서 사진, 동영상, 그리고 AR, 뭐 나중에는 홀로그램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냉정히 판단을 해서 자기가 물려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뭐 손절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현재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닝 쇼크가 난 종목을 뭐 한 총 자산의 한 1% 정도를 사가지고 10%씩 떨어질 때마다 한 1%씩 사는 방식으로 이제 모아 나간다면 그런 주식들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정말 이게 우리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끝없이 좋은 상황들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나스닥도 그렇고. 그래도 에이 설마 하다가 우리 서학개미라고 하는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물려 있다. 뭐 마이너스 평균 30% 이상 물려 있다. 뭐 이런 신문 기사도 나오던데, 하여튼 이러한 그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식들로 나름대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김장섭 저자님의 의견을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부의 체인저 저자시죠, 조던 김정섭 저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